준비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금이란 잉여금을 주주에게 모두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이제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필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에 쌓아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준비금에는 상법 규정에 따른 법정 준비금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임의준비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정 준비금을 자세히 볼 텐데요. 임의준비금은 간단히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준비금은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그 처분 역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준비금과는 달리 법정 준비금은 자본금의 전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임의준비금은 자본금 전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임의준비금은 이 정도로 하고요. 법정 준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에 법정 준비금은 합병, 분할, 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준비금. 법정 준비금입니다. 법정 준비금에는 이익 준비금과 자본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익 준비금의 이익은 회사 영업거래로부터 나오고, 자본 준비금의 이익은 회사의 자본거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익준비금 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이란 손익거래, 즉 이제 회사가 영업을 해서 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회사 영업을 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볼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의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배당금 상당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의미, 그 자본금의 2분의 1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를 보면, 각주 18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0년 사업년도에 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제 4억 원 중에 3억 원을 배당하였다면 여기에 10%인 3천만 원 이상을 00 사업년도에 이익준비금으로 계상을 하되, 자본금이 지금 10억이잖아요. 10억이니까 자본금의 2분의 1인 5억에 달할 때까지 00 사업년도 이후 계속 적립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본준비금 보겠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달리 이제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입니다. 회사가 자본거래를 통해 자본거래라면 예를 들면 주식 할증 발행으로 액면가보다 더 많은 주금이 회사에 들어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 발행, 주식을 할증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해서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해서 그만큼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온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회사가 이제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회사 영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할 성질의 금액은 아니죠. 따라서 상법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준비금과 달리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입금, 합병 차입금, 분할 차입금, 주식 교환 차입금, 주식 이전 차입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 발행이나 감자나 합병, 분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자본거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준비금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들이 자본준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정준비금의 사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정준비금은 결손금 보존과 준비금을 자본 전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네, 자본금 결손이라는 것은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결손이 나면 그 법정준비금을 사용 그 보전을 하기 위해서 법정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준비금의 자본전입 보겠습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는 것은 회사의 법정준비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이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회사가 당초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형성할 때 주식을 발행하고 주금액을 회사에 납입했죠. 이런 것처럼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주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에 대한 그 주금액을 주주들이 납입을 했는데 이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따로 납입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준비금을 사용해서 자본 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따로 내는 금액이 없죠. 그래서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없이 주식을 받기 때문에 이때 받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합니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그 법적 성질을 보면 준비금이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입니다. 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면서 발행 주식수만 증가하게 됩니다. 준비금이 자본 항목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이 발행됐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식 분할과 유사하다. 네, 주식 분할은 저희 교재 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주식 분할 보면 주식의 분할이란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미 발행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게 주식 분할인데요. 이러한 주식 분할과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유사한 면이 있죠. 판례도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과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식 분할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지만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준비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넣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2011년 7월 28일 선고한 2009-90856 판결을 보면 자산 재평가법, 예전에 있었던 법인데 재평가법상 재평가 적립금 등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발행은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 재평가 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무상주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다름 아니다. 네, 이런 성질에 대해서 판례가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준비금의 자본 전입 절차를 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자본 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주주에 대해 그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자본 전입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고 이사한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질권자, 이 질권자에 대해서 주주가 받은 주식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됩니다. 네, 질권자는 그 주식을 질권 설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는 이사회가 정한 날 배정 기준일이 그걸 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이 됩니다. 법정준비금은 감소도 하는데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액한다는 의미는 해당 금액을 다시 잉여금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법정준비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는 이제 이익 배당, 주식 배당,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익 배당을 보면 이익 배당이란 크게 보면 이제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본 거래가 아니라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이 규정하는 넓은 의미의 이익 배당은 금전 배당, 주식 배당, 중간 배당, 현물 배당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 배당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이익 배당을 얘기하는 건데 금전 배당만을 의미하고 금전 배당, 이익 배당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네, 좁은 의미의 금전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익 배당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은 뭐냐?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이익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하지만 이제 판례는 일반 주주에게 대주주보다 높은 비율로 이익 배당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1980년 8월 26일 선고한 80-1263 판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는 30%, 소주주에게는 33%, 이제 소주주에게 3% 더 이익 배당하기로 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면 대주주가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떼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464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네. 대주주가 자기 걸 포기한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네, 이익 배당할 때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하지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익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이익 배당 순서나 조건 등 일반적인 보통 주식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 요건이 있는데요. 회사가 이익 배당하기 위해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배당 가능 이익은 요렇게 계산하는데 대차 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법령이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배당 이익이 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배당 가능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게 되면 위법배당이 됩니다. 네, 위법배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겠는데요. 네, 이런 그 배당 가능이익이 없으면서도 배당을 하게 되면 일정한 그 제재가 가능하죠. 예.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앞에 살펴봤던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있죠. 그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배당금의 지급 시기. 회사는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지만 주주총회 또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네,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네,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한 위법 배당의 효과를 보면
그 상법 462조 1항에서 정한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을 하거나 배당 가능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이익 배당하는 것을 위법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법 배당이 있게 되면 회사와 해수채권자는 위법 배당금을 위법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반환 청구를 보면 위법 배당은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회사가 위법 배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위법 배당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위법 배당한 결의가 무효다라고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라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법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거나 배당 가능 이익이 있더라도 초과해서 배당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결적인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규정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회사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회사 채권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회사 채권자는 위법 배당금을 회사에게 반환할 것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회사 채권자는 반환 청구 당시 채권자라면 위법 배당 결의 당시 채권자가 아니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의 범위도 자신의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위법 배당된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 배당 결의 당시 채권자가 아니어도 되고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죠. 네, 다음으로 주식 배당을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이란 배당금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회사의 그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배당을 받고 싶은데 주주가 받고 싶은데 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과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신주를 발행받은 자가 주주로 한정되고 주주가 회사의 발행 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며 회사의 순자산이 변하지 않고 발행 주식수와 자본금만 증가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 재원이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법정 준비금인데 반해서 주식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식 배당의 본질에 대해서 주식 분할설과 이익 배당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은 주식 배당도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한 점과 주식 분할과 달리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익 배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익 배당이다. 네. 주식 배당하기 위해서도 그 요건이 필요한데요. 배당 가능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발행 예정 주식 총수 중 미발행 주식,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 있어야 되고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주식 배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절차를 보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 배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해당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료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식 배당한 효과는 아까 살펴본 대로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죠.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주식 액면가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랑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게 회사의 자본금인데 그만큼 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주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식으로 배당받은 주주는 주식 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다만 주식 배당 결의가 영업연도 중에 있었던 경우 신주의 효력도 영업연도 일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익 배당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신주를 받은
이 주주의 이익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연도 말부터 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주의 효력은 그 영업연도 일부에 대해서만 그 영업연도 중에 배당 결의가 있기 때문에 영업연도 일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이익 배당의 경우에는 직전 영업연도 말부터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이익 배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위법한 주식 배당. 위법한 주식 배당이란 배당 가능이 이게 없는데 주식 배당한 경우랑 주식 배당으로 인해 정관상 발행 예정 주식수가 넘어버린 경우, 주식 배당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본 충실 원칙이나 수권 자본 제도를 위반하거나 특정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신주 발행 유지 청구, 신주 발행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주주이사 감사는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한 주식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사나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간 배당 보겠습니다. 중간 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서 이사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보면 중간 배당은 이익 배당과 달리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중간 배당은 투기적인 거래보다는 배당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결산기 말에 이익 배당이 집중되어서 회사에게 자금 압박이 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중간 배당의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중간 배당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직전 결산기 이익이 존재해야만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보면 직전 결산기 이익의 후급이라는 견해, 해당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결산기에 이익을 선급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은 현실적인 중간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은 직전 결산기에 이익을 배당하고 난 후에 잔여 배당 가능 이익이란 점을 들어서 전기 이익 후급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결산기 이익이 존재해야만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전기 이익 후급설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 배당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 요건은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정관의 중간 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중간 배당 결의를 했어야 되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전 결산기 대차 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간 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어야 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이렇게 해서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462조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인데, 이랑 각호 이익배당의 배당 가능 이익을 구하는 그 규정의 각호의 금액에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해당 결산기에서도 이러한 이런 우려가 없어야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중간 배당의 확정 및 지급 시기. 정관에 따라 회사가 중간 배당을 결의하면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날 중간 배당 기준일이 되겠죠. 이를 주주 명부상의 주주에게 배당 청구권이 확정이 됩니다. 주주는 중간 배당에서도 주주 평등에 따라 보유주주 수에 비례하여 중간 배당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주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이사회가 중간 배당 결의를 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에 따르면 됩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현물 배당도 가능합니다. 위법한 중간 배당을 하게 된 경우의 효과. 위법한 중간 배당이란 직접 결산기 이익이 남아있지 않거나 해당 결산기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중간 배당하는 것입니다. 네,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하는 거죠. 일반 위법 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회사 채권자가 주주에게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위법배당 효과 외에도 중간배당은 특징이 있는데 해당 결산기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1항 각 회 금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사가 제3행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으르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증해야 되겠죠. 이 단서 부분은 이사가 이제 본인이 주의를 다 기울였다 이렇게 하면 이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중간배당의 특칙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물배당 보겠습니다. 현물배당은 이제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의 재산을 배당할 걸 정할 수 있는데 이게 현물배당인데 현물배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회사는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대상은 뭐 회사의 사채라든지 국공채라든지 또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것들을 현물 배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물 배당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이제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현물로 배당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총에서 금전에 가름하여 현물로 배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네. 위법한 현물 배당. 회사가 현물 배당의 요건, 즉 정관의 근거가 없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이 현물 배당을 한 경우에 위법 배당이 되는데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한 현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도 갖고 있는데 현물 배당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주주를 위해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법의 내용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관련된 세금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식회와 경정청구를 보겠습니다. 분식회계 많이 들어봤죠? 분식회계는 이제 분식, 화장을 한다는 건데 회계를 화장시킨 거죠. 기업이 자산 과대 계상, 부채 과소 계상, 매출 과다 계상, 비용 과소 계상 등을 통해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식은 이제 이런 그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익을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을 확대해서 주가를 뭐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거나 사채 발행 같은 것 할 때 쉽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익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세금 부담을 이익을 줄여서 세금 부담을 감소하거나 임금 인상을 회피하거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을 할 이제 요구 등 이런 회피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을 축소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익을 확대해서 재무제표 표기한 형태이겠죠. 부식회계 유형으로는 대차 대조표상 자산 항목의 과다 계상, 부채 항목의 가소 계상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의 과다 계상과 매출원가의 과소 계상으로도 이익의 과다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 인사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조작하거나 또 잦은 합병 분할에 따르는 채권과 채무의 과다 가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식회계는 투자자들에게 그릇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게도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잘못 판단하게 돼서 부실채권을 양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국가 신용도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세금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분식회계 중 이익을 과다 계상하면 결국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죠.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때, 또는 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미치지 못한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정 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자기의 실제 이익보다 과다해서 하게 분식해서 결국은 법인세를 많이 낸 경우에도 이러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이제 국세기본법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법인세법에서는 분식회계란 내국법인이 경정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이렇게 나눠서 5년에 나눠서 돌려주도록 그 법인세법은 규정하고 있죠. 어쨌든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법상 준비금의 송금산입 한번 보면, 세법상의 이제 준비금이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장래에 적어도 1년 후에 다액의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상 준비금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실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 등과 상기하게 됩니다. 즉, 미리 이제 송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고 실제 발생할 때 비용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미리 공제해 줌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법상 준비금에는 강제성 있는 준비금, 임의성 있는 준비금에서 강제성 준비금, 임의성 준비금이 있는데, 이 강제성 준비금은 책임 준비금과 비상 위험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금을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임의성 준비금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세법상이고 여기는 이제 조특법상의 준비금이죠. 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보면, 기업회계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기업회계 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무회계는 이제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목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 실무입니다.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세법상 입금산입, 입금물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사항을 그 회사가 그 회사 회계에 따라서 산출한 그 이익을 재계산해서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을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입금과 송금의 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뭐 기업 회계 기준이 있지만 법인세법은 법인세법대로 가고,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법인세법이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일반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 회계 기준이라면 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법인세법을 배우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세무신고 보겠습니다. 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12월 말 법인이니까 네, 3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겠죠. 이사든 개인은 이제 개인 소득은 5월 말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됩니다. 수험신고, 이러한 그 신고를 했는데, 정상 이제 신고를 한 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세액에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그 가산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했음에도 이제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죠. 기한 후 신고. 이제 기한 후 신고는 이제 수정 신고랑 달리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수정 신고는 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한 거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세무서가 과세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도 일정한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고를 다 했는데, 그 신고가 수용 신고 같은 경우는 적게 신고한 경우고, 경정 청구는 뭐냐면 많이 신고한 거죠. 자기가 많이 신고했기 때문에 그걸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경정 청구에는 일반적 경정 청구와 후발적 경정 청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경정 청구 내용인데요. 한번 쭉 볼까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한 자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세액을 초과한 경우, 또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결손금액도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5년 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 경정으로 이제 증가된 과세표준이 있다면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이 처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경정 청구는 이제 처분은 뭐 심판이나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90일 내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정 청구도 9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냈으니까 돌려달라는 게 일반적 경정 청구고요. 후발적 경정 청구는 세금은 냈지만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어떤 사유가 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을 했는데 달라진 거예요. 또 소득이나 그 밖의 물건의 귀속이 그 제3자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든지, 상호합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는, 이러한 이제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각 사유들마다 다툼들이 꽤 있고요. 여기 네 번째는 이 의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국세기본법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무조사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탄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제 확인하고 경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강제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아야 되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다른 목적, 정치적 목적 등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중복해서 세무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에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세무조사 2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 한꺼번에 잘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주된 사항으로는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이미 이제 세무조사 했는데 자료가 다시 튀어나온 거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한 경우, 두 개의 과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는 현지 확인,
절차라도 세무조사 일환이라고 봅니다. 현지 확인을 세무공무원들이 하게 되는데 이 현지 확인도 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이제 그 현지 확인 하고 나중에 또 세무조사를 별도로 한 경우 중복조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 판례 경향은 그 세무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거든요. 요, 이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2017 3월 16일 선고된 2014 두 8360 판결입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 일종으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서류를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부가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세목과 과세기한이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을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 전제이죠, 판례.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한 현지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 훈령에 이제 현지 확인 그러니까 가서 이게 현지 둘러본다 라는 건데 현지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도 재조사가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조사의 성질을 갖추면 현지 확인을 갖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 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조사 계획을 짜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 세무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없는 조사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네, 세무조사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질문의 조사 대상, 방법, 내용, 조사를 통해서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 행위가 사업적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 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 등의 확인, 이런 등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을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해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 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세무조사 기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제 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